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외국어의 진행을 맡은 김세준. 네, 북쌤입니다. 네, 오늘은 2028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예시문항 문제지와 함께 2028학년도 개정 2022 교육과정의 수능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것처럼 드디어 언제 발표가 됐던 거죠, 이게? 며칠 전, 한 3일 전인가? 3일 전에 2028학년도의 대학수학 능력시험에 대해서 예비문항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과거 제 기억상 2022학년도에도 한번 1.15 개정을 시작할 때 한 7년 정도 이후에 나와요. 교육 개정이 시작된 지 7년 후에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쯤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1호 개정 때도 아마 몇 년 안 돼서 나왔던 것으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이 또 어떻게 리뉴얼 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년 수능이 아니라 이제 그죠? 금년 수능이 아니죠. 지금 고1 학생들. 지금 고1 학생들이 보는 수능이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공부를 했던 학생으로서 2022학년도 전 수능과 후 수능은 좀 많이 바뀌긴 했죠. 전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선택 과목이 없었죠. 언어와 매체랑 화법과 작문이라는 선택 과목이 없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생겼고, 원래 앞부분에 이제 언어랑 화법과 작문이 모여서 나오던 게 이제 뒤쪽에 선택 과목으로 빠지게 되는 양상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뭐 독서라든지 문학에서라든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이제 발표된 2028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예시문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변화는 교과과정 이름 자체가 바뀌었는데, 공통 국어는 똑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화법과 언어, 그리고 독서와 작문, 그리고 문학은 똑같고, 그래서 화법과 언어에 이제 문법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독서와 작문에서 그 작문과 독서를 이제 같이 결합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도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문항수는 45문제인데 일단 거기 통합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시험 봤을 때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45문제는 그 독서하고 문학, 그렇지? 그렇게 34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1문제를 언어 매체로 이렇게, 그러니까 언어 매체냐 화법과 작문이냐 해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45문제를 하나로 그냥 통합을 해서 된 거지. 정말 혼종이 발생했네요. 원래 화법과 작문이었는데 화법과 언어가 되고, 그냥 독서였는데 독서와 작문이 되고. 그렇지. 그래서 문제도 그런 식으로 됐어, 이번에 보니까. 저도 이제 사실 요새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레포트 쓸 것도 많고 해서 미리 전체를 다 풀어보진 못했는데, 선생님께서 몇 개만 좀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셔서 풀어봤는데, 물론 다행히 다 맞췄고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은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 문제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 보시죠. 시험지를 다 띄워드릴 계획인데, 일단은 전체적인 문항 구성을 보면은 1번부터 3번까지 원래 독서 이론이 들어가야 됐었을 부분에는 이제 이 독서인가요? 이게 독서와 작문이 합법이에요? 합법. 발표인데 이제 합법인데. 합법이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3번 문제가 언어, 그러니까 문법 문제를 같이 결합시키는 문제가 된 거지. 1번부터 3번까지. 네네. 3번을, 그러니까 저도 이 3번을 한번 봤는데 한번 살짝 좀 깊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지가 않아. 3번 문제가 이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문제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화법과 언어가 이제 10문제,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이 20문제, 그 다음에 문학이 15문제. 그렇게 해서 총 45문제로 구성이 됐는데, 문학은 동일해. 문학은 동일하고. 거의 똑같아, 문학은. 그런데 이제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게 화법과 언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언어 문제가 과거에는 복합지문 형태로 해가지고 독서 플러스 언어 문제로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제는 복합지문이 아예 없어지고 화법에다가 언어를 하나를 추가시켰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단독 문법 문제로 4문제를 출제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유익 있게 봐야 되고, 대신 문법 문제의 수준이 많이 달라진 거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끔 이렇게 상당히 좀 국어스럽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을 정말 좀 동의를 하는 게, 이제 흔히 고인물들이라고 불리는 문법 문제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웬만한 문법 문제는 굉장히 쉽게 잘 풀어내거든요. 워낙 비슷한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하지만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제가 언어와 매체 마더통을 3번인가 풀어봤는데 그랬던 저 역시 상당히 좀 당황했던 문제였어요. 일단 보면은 일단 문제 같이 띄워보면서 봅시다. 가장 저한테 큰 혼란을 가져다 줬던 건 뭐였냐면, 일단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확신의 정도라는 말이 1번 선지부터 5번 선지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확신의 정도를 이제 발표해서 얘기했습니다. 발표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문맥을 갖고 그리고 이제 문법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이 3번 문제 또 오늘 문제 분석이 들어가네. 네, 근데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그 우리가 평상시에 다뤘던,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뭐 기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문법 문제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서 굉장히 패턴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패턴만 알면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약간 좀 새로운 그런 패턴을 적용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접서였나? 아니면은 뭐 이게 뭐 보조 용언이었나? 뭐 이런 좀 그런 것들을 좀 생소하게 접근을 시켜서 굉장히 문제를 잘 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 대신 뭐 네네. 그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아주 뭐 헷갈리거나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기존에 좀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도 좀 생소할 수 있겠다 이런 네네. 그런 문제였고.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하면 이 되고 있다, 뭐 하게 되었다, 이게 보조 용언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해되다라는 거는 고1 공통국어 과정에 제가 과외하는 애 때문에 있던데, 이해라는 명사에다가 되다라는 접사가 포함이 된 식의, 이것도 피동접사다, 이힐이기만 피동접사가 아니다라는 거를, 되다까지 피동접사라는 거를, 어쨌든 이것도 단형 피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피동의 의미를 갖게끔 만들어주는 접사니까. 네. 되다가 접사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그거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3번은 쉽지 않은 끔찍한 혼종이 탄생했다. 화법이랑 이제 언어가 결합한 끔찍한 혼종이 탄생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쭉쭉 해가지고 또 우리가 좀 눈에 익은 화법과 작문 문제랑 언어와 매체 문제가 섞여서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아까 뭐 9번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9번도 재밌는 문제야. 얘도 헷갈린가? 이거 풀어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데, 일부러 풀어보라 그러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풀어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데 뭔가 기묘한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얘도 뭐 답은 생각보다 잘만 생각하면은 쉽게 나옵니다. 답이 4번이라는 게 쉽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여기 세 마리 옆에 보면 괄호 쳐놓고 직접 구성 공부를 얘네가 분석을 해줘요. 그치. 그래서 그나마 이게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직접 구성 공부는 분석을 안 해줘버리면은 그거 분석하라고 하면 이거는 뭐 정말 쉽지 않죠. 하루 종일 풀어야 돼. 하루 종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이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이게 안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긴 종이컵통이 긴 종이컵.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고1 학생들 중에서 내가 이제 어차피 이 시험을 봐야 되잖아. 네. 근데 정말 나는 국어 자신 있다. 네. 그런 친구들은 한번 3번 문제하고 국어 문제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고1 친구들 좋죠. 고1 중에서도. 나는 정말 이 방송을 보는 이제 고1 친구들 혹시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걸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뭐 우리 얘기를 들어본다면 한번 3번 문제, 9번 문제 한번 도전해보고, 그리고 지금 현 고2, 고3 학생들이라, 특히 고3 학생들, 수험생들 중에서도 나는 그 독서 17번 문제는 한번 권해보고 싶어요. 도전해보라고. 아니, 다 풀어보세요. 효과에서 나온 거잖아요. 다 풀어보면 좋죠. 다 풀어보면 좋긴 한데,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중에서도 좀 뭐에 좀 유의를 해봐야 되냐? 왜냐면 금년에 일단 또 출제 유형이 좀 뭔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독서는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신경을 기울여서 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9번도 그랬고, 좀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하나 재밌는 거는 저걸 좀 볼 필요가, 24번에서 2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장문인데,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얼핏 보기에는 그냥 장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장문에는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냐면은 보통
이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나눠가지고 뭐 초고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장문에서 나오는 유형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두 개 이제 앞에 있는 글을 읽고 이제 거기 논증하는 글을 쓰는 거야. 읽은 학생이 이제 논증하는 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까지 그 봤던 유형하고는 좀 달리, 그러니까 진짜 독서스럽고 독서다움, 그 다음에 또 장문다움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 특히 그 24번에서 2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이렇게 유심히 분석을 해보면 이제 향후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평가원 그 지침에 보면은 이거는 장문 문제라고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독서와 이게 장문이 결합된 그런 유형의 문제거든. 그래서 근데 뭐 독서가 막 크게 섞인 느낌은 안 들긴 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제에서 아마 24번에서 27번 문제? 13대 7로 나오는 것 같은데. 13대 7. 그치. 근데 독서가 비중이 높기는 한데 근데 이제 내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학생이 읽은 글, 그 독서 부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증하는 글의 초고, 그거는 장문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24번에서 27번 문제는 그거를 같이 결합한 형태라는 거지. 24번 같은 경우는 좀 독서 느낌이 또 나요. 그런데 나머지는 실제로 읽어보면은 그냥 단순한 장문의 패턴을 좀 벗어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화작을 풀었던 학생들은 이게 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새로운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고1, 2에서 보통 이제 지금 금년에 뭐 고1 모의고사를 봤지만 거기서도 이런 유형은 없었거든 아직까지.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보여준다라는 거 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고1 학생들은 이런 유형의 모의고사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침이 없었잖아 이게. 지침이 없었으니까 교육 과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고1은 그냥 과거랑 똑같이 그냥 과거 유형으로 낸 거지. 하지만 이제 이게 2028년부터 수능을 이렇게 낸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다음에 이제 출제하시는 뭐 교육청 출제위원들도 이걸 참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런 유형을 우리 패턴을 잘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고1 학생들은 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당연히 고1들은 풀어봐야죠. 고1은 무조건 내가 이 내용을 알든 모르든 간에 요 유형에 좀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네요 오늘. 네, 그 다음에 뭐 아까 좀 지나쳤는데 나머지 독서는 다 비슷합니다. 세 지문 나온 거 같죠? 세 지문 하나, 둘, 독서가 셋. 총 그렇지 세 지문 나오고 이제 장문이 이제 두 지문 두 개 세트 나온 거고. 근데 이제 17번 문제를 뭐 강조를 하셔가지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전형적인 독서 3점짜리 문제예요. 전형적인 독서 3점짜리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한 부분, 한 문단만 읽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가불병 ABC가 몇 등급인지가 숨겨져 있어요. 직접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문화 문제 같은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에 있는 RW, RW 있는 표를 가지고 갑을 병 ABC의 등급을 추론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국어를 단순히 이제 텍스트로만 푸는 게 아니라 텍스트에다가 플러스 약간 수리 개념, 리즈닝이 좀 들어가죠. 그렇지. 그 다음에 추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학생의 사고력을 측정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금년 수능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고3 학생들이라면은 또 관심이 있을 텐데, 특히 평가원에서 나온 스탠다드 문제다 보니까 좀 자세히 우리 방송을 한번 보면서 풀어보면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기회 되면 하나하나 한번 이렇게 다 분석하면 상당히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제가 그런 되게 좋은 문제들인 것 같아요. 평가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문제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30번까지 독서 문제랑 장문 문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순서가 이러네요. 화법과 언어의 혼종, 언어, 독서, 장문, 문학.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 마지막 31번에서 45번까지 15문제. 옥루몽이 나왔네. 옥루몽 같은 경우는 작년 수특에 나왔던. 그래서 이제 옥루몽의 거기서 화제는 뭐만 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냐, 이제 이 말.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는 걸 가지고서 이제 보기에다가도 냈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는데 그냥 무난한 고전소설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문학은 딱 가볍게 4세트 냈네요. 그리고 이제 34번에서 38번 복합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사하고 수필인데 거기에는 이제 재밌는 게 둘 다 이제 사대부가 쓴 작품을 갖다가 이렇게 올렸거든.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우물이라고 하는 제재를 공통 제재로 사용해가지고 낸 문제인데 아주 재밌게 잘 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 그다음에 이제 그 도요새에 관한 저 이거 읽어봤어요. 그 기억날 거야, 도요새. 그래서 김원일 소설인데 이것도 내용도 이제 무난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에 43번에서 45번 문제를 보면 이제 이게 과거에도 이런 유형으로 냈는데 보기로 낸 게 아니고 본문에다가 독서식으로 하나를 갖다가 실온 갖다가 놓지. 근데 이제 그게 바로 보기에 약간 구실을 하는 거지. 기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체를 풀어나가는 그런 문제인데 근데 이제 45번 문제가 학생들이 풀기에 조금 좀 까다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풀어본 학생이라면.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평가원에서 항상 다루는 거지만 물론 이게 이제 그 조건부와 서술부를 연결을 시킬 때 그게 맞냐 틀리냐도 살펴봐야겠지만 보통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 가장 어렵게 내는 부분이 뭐냐면 문장 구조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유형의 그러니까 읽으면은 굉장히 답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문장 구조가 깨지는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라는 걸 한번 염두에 두고서 45번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그 수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내가 총평을 한다면은 아주 문제는 굉장히 깔끔하고 아름다운 문제다 이런 생각은 들어.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고 느끼는 바에 따르면 이제 점점 갈수록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더 국어에 가까워진 좀 더 진보된 미래형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스님 공부할 때랑 제 공부할 때랑 당연히 다르고 이제 당연히 그 사이 세대 공부할 때랑 저 공부할 때랑 다르고 이제 막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온 애들이랑 저 공부하는 게 좀 다른데 가면 갈수록 문제들이 뭐랄까 좀 세련된다고 해야 될까요? 좀 특히 제가 그걸 언제 많이 느꼈냐면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지만 17번에서 많이 느꼈어요. 이런 문제를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국어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 표 내용을 보고 가불병 ABC를 추론해야 되는 것 자체가 참 좀 특이한 유형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좀 진보된 그런 미래형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니까 또 수학은 어떻게 나왔을지도 궁금해지고 영어도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해지는데 지식적인 한계로 인해서 다 한번 풀어보진 못하겠지만 우리는 국어만 잘해도 그렇죠. 영어는 뭐 바뀔 게 없어요. 국어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갈수록 국어 능력이 좀 중요시 되는 사회가 도래한 것 같아요. 맞아. 알겠습니다. 뭐 오늘은 이제 2028학년도 까마득하네. 2호 수능을 봤는데 특히 고1 학생들은 꼭 봐야 될 것 같아. 이거 고3 수험생도 그렇지만 그러니까요. 고1 학생들은 오늘 이 방송은 꼭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 정말 까마득한 수능인데 까마득한 수능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예시문항 같은 경우를 되게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시문항 역시 엄연히 평가원에서 우리 이렇게 낼 거다라고 내 지침서 같은 거기 때문에 얼마나 공들여서 만들었겠어요. 그럼 과거에 한번 그때 예시문항도 그때 내 기억으로 고전문학 같은 경우도 정말 문제를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이번에도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개 나온 거 아니야, 살고. 그래.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근데 이번에도 역시 전체적으로 다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굉장히 잘 낸 문제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국어 시험이 어떤 흐름으로 가겠다, 어떤 트렌드화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표본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